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3번째 시민경찰 TV 방송은 한국내전증협회 김덕수 사무처장님, 한국보험금융 남양주 다산지사 박경아 지점장님과 함께 뇌전증 오해와 진실, 뇌전증 환자 보험가입 가능한지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또 이제 우리 시민경찰 TV의 이제 첫 출연이신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뇌전증협회 사무처장 김덕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험금융 남양주 다산지사 박경아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또 이제 우리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또 인사까지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 이제 출연하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뇌전증협회 이제 사무처장님으로 이제 우리 김덕수 또 이제 처장님 이제 참석하셨고요. 또 옆에 계시는 분은 한국보험금융 남양주 다산지사 박경아 지점장이십니다. 이제 박경아 지점장님은 제가 이제 현직 때 남양주경찰서에 근무할 때 그 학부모 폴리스 부단장으로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또 이제 그런 또 인연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전에 이제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또 이제 또 근무도 하셨고 또 남양주 도서관 정책위원회 또 위원으로 또 이제 봉사활동도 이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상당히 이제 좀 생소한 또 이번 프로인데요. 뇌전증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뇌전증이 뭘까라고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뇌전증협회도 저도 이제 이 촬영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짧은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됐는데요. 도대체 우리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뇌전증협회는 이 뒤에 보시면은 장미회란 단체가 1965년부터 시작한 단체입니다. 네.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일단 시작할 때는 그때 당시에 시작할 당시에 그 한국의 의료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전국에 있는 뇌전증 환자분들한테 약을 나눠주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이 지금 됐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의료적 접근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협회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인식 개선 사업, 인식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원 사업, 네, 의료비 지원.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그 뇌전증 환자들한테 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정책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자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행사 이런 거를 해서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뇌전증 환자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협회가 되겠네요, 여기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요. 또 뇌전증 환자분들도 많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제 36회 그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을 이제 잠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한국뇌전증협회 그 회장님 김웅동 회장님께서 어떻게 훈장을 받으시던데 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올해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 네. 마약 퇴치의 날에. 네. 근데 이제 그 마약 중에 그 의료용 마약으로 쓸 수 있는 게 그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캄나비디올이라는 네. 약품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수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외국에서는 법에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우리 뇌전증을 가진 그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사가지고 들어오시다가 그 세관에서 걸리죠. 그렇죠. 그 불법이 되니까. 네.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통 위배되니까. 관련. 네, 위배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걸리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협회에서 또 특히나 이제 김웅도 회장님께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
마약 중에서도 특히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이 칸나비디올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예, 치료를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또 이건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마약 관리법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 바꾸는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칸나비디올이 그 두 가지 소아뇌전증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하고 드라벳 증후군 좀 용어는 어렵죠. 그게 유일하게 이제 아마 국내에서 그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 약을 처방해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뇌전증 환자들한테 도움을 준 그런 그렇죠. 공로네요. 예, 그렇죠. 이제 마약이 마약이지만은 마약을 잘 사용해서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로가 이제 인정이 돼서 이제 국민훈장, 동백장을 이제 예,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저 회장님한테 축하드린다고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그 뇌전증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것은 저는 간질병으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그 동네역에 아니면 그 동네 골목길에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을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혹시 그때 당시 간질병이라고 불렀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간신히 없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맹인, 농아 이렇게 네,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부르죠.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뭐 이렇게 뭐 언어장애인 이렇게 부르듯이 2014년도에서 법제처에서 그런 어떤 질환이라든가 장애인들 비하 발언을 개선한다 그러면서 그때 농아나 맹아나 그 간질이나 이거를 다 전부 다 용어 개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개선 운동도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협회 예, 협회에서 뇌전증으로 바꿔달라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질이라는 용어가 그 미친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병이다라는. 그게 거죠. 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하셨죠. 네, 하시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고 그리고 그 자제분들이 많이 나니까 조기 관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뇌전증에 시달리셨어요. 아까 1965년부터 저희 단체가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단체가 전국에 있는 그 뇌전증 환자들한테 약을 나눠주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약을 드셨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단체가 그 조금씩 발전해 온 거고요. 그래서 그 간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가 간질 아웃이라는 캠페인도 하거든요. 예. 간질이라는 용어가 결국은 그 어떤 질환에 대한 비하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미쳤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시기보다는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좀 희망을 좀 주고 이분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병을 잘 안 밝히세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잘 안 그러니까 친척들한테도 잘 안 밝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전에 뭐 간질병이라고 불렀을 때도 쉬쉬했잖아요. 그렇죠. 그 미친 질환 취급을 당했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간질병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용어인 뇌전증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부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은 몇 분 정도가 계신다고 보고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가 그 전 세계적으로 0.5%에서 1%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한 6,500만 명 정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국내에서 그 기준 0.5에서 1% 보면 40만에서 50만 명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 근데 협회에서는 한 37만 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37만.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통계 잡기가 힘든 게 일단 환자분들이 밝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도 이렇게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식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 사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학교, 어린이집 갈 때부터 초등학교, 그다음에 직장, 취업, 직장 생활, 그다음에 하면 여성분들은 결혼 생활에서까지 차별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에요. 거의 아마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있는 병은 이게 유일하게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신경과하고 정신과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예전 정신과 신경정신과 간다 그러면은 그 의료보험 안 받고 현금 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기록이 남으니까. 근데 지금 뇌전증도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냐면 예전에는 신경과와 정신과가 합쳐져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정신병의 일종으로 같이 묶여서 갔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학적 질환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질환이거든요. 이게 정신과적 질환하고 좀 달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것처럼 신경계적 질환이라는 걸 좀 이 기회에 좀 아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도대체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이제 원인이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뇌 안쪽의 구조를 사람들이 이제 탐구하고 알아가는 그런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뇌 손상, 그러니까 태뇌에 있을 때 뇌가 좀 손상된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분만할 때 그렇죠. 뇌가 좀 손상된다든가 아니면 뭐 염이 걸린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뇌에 영향을 주게 되면 뇌 신경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가 잘 흐르다가 뇌에는 수천억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 전기가 잘 흐르다가 갑자기 과부하 이상 흥분 상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뭔가 억제해주는 기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억제 기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흥분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것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발작이라는 증상이 동반되면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뇌전증은 저는 이제 선천적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후천적으로 또 이렇게 또 발병을 또 할 수가 있는. 뇌전증은요 유전적인 요소는 극히 적어요. 예. 극히 적고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유전적으로 조기에 발견한,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뇌전증을 갖고 있으면 자제분이면 유전될까봐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기에 관찰을 하게 되면 조기 발견하게 되고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뇌전증에 대한 또 이제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게 유전병일 것이라는데 유전인 경우가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의 몸인데. 그러나 조기 발견에서 굉장히 치료율이 좋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어렸을 때 걸리고 유전으로 걸렸으니까 내가 지금 뭐 20, 30대, 40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 나는 뭐 뇌전증하고 상관없겠지 하시겠지만 뇌전증은 50대, 60대부터 또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전신 발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지지 않지만 부분 발작, 복합 부분 발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뇌에 뇌졸중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이런 신경계적 질환이 오기 전에 일단은 뇌의 전기 신호가 과부하 걸리면 오는 병이기 때문에 뇌전증은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나이가 먹어서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치매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치매하고는 아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뇌에 관한 다 뇌신경에 관한 부분이니까 전혀 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이 뇌전증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같이 수반할 수 있다. 그러면 뇌졸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들 중에 혹시 이렇게 의심이 돼가지고 뇌전증을 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나이 드신 분들도 멍하게, 그러니까 관찰을 잘해야죠. 서로 이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리사랑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초기에 소아들을 낳을 때 잘 관찰할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소중한 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려면 자제분들이나 이제 부인이나 남편분이 좀 옆에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사람의 어떤 변화되는 게, 이게 제일 큰 게 반복된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분들은 뇌전증이 오면 이런 단추를 풀렀다 잠갔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이제 불안 증상 때문에. 불안 증상이 그게 발작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뇌전증 우리가 할 때는 꼭 뭐 이렇게 거품을 부으면 전신 발작만 생각하시는데 부분 발작이라고 있고 그게 단순 부분 발작과 복합 부분 발작이 있어요. 큰 차이가 뭐냐면 단순 부분 발작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고 복합 부분 발작은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계속 단추를 채웠다 열었다 하거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다던가 반복된 활동을 해. 근데 의식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 그러면 멍한다던가 멍하게 어디 쳐다보는데 의식 없이 멍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돌아왔을 때 부인이 됐든 남편분이 됐든 자제분들이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 했어? 일단 그런 게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되면 어떻게 일단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일단 그런 증상들을 정확하게 문진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문진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환자 보호자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소아내전증 같은 경우, 소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멍한 환경을 그냥 놓치시면 안 되고 얘가 갑자기 멍하다 그럼 너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제가 어디 몸이 이상하구나를 보시고 그걸 동영상 촬영, 요즘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러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든 그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 어떻게 발작을 하는지 그 빈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가지고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들이 사랑 애정을 가지고 누구를 보다 보면 이게 이상하다. 체크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그 소견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서 이제 뇌파를 찍죠. 뇌파를 찍습니다. 그럼 뇌파면 뇌파에 뇌전증 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뇌파 측정을 하면 잡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이제 MRI 또 MRI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때 그러다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약을 조제를 받고 약을 먹게 되면 70에서 80%는 약으로 다 통제가 됩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70~80%는 이게 약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차별이나 이렇게 편견이 있어야 돼 병이 아닌데 이거를 예전부터 갖고 왔던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으니까 마치 뇌전증을 뭐 지랄병, 이 지랄병이란 말도 뇌전증이고 땡깡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들어봤어요. 땡깡이 그러니까 뇌전증이 일본으로 전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간을 일본 발음으로 땡깡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땡깡 부린다, 땡깡. 이거 사실 땡깡 부린다는 표현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귀머거리, 너 장님 이런 말 요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저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거는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를 안 가진 한 40만 명의 환자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그 40만 명한테 다 미쳤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쓰면 안 되는 땡깡이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되는 용어인 거죠. 네, 오늘 뭐 땡깡부터 해서 일본 이렇게 또 이제 영어까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뇌전증 환자들을 한마디로 비하한다라든지 편견을 갖는다라든지 그 용어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또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뇌전증 치료 이제 아까 이제 약물로 한 70~80%를 또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면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100 우리가 뇌전증 환자를 100이라고 본다면 70~80%는 약물로 다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이제 20~30%가 남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난치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불치는 아닙니다. 못 고치진 않아요, 이게. 불치병은 아닙니다. 간혹 또 뇌전증을 불치병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불치병이 아니고 고치기 어려울 뿐이지 충분히 고쳐서 그럼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못 고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약으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일단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보죠. 그 수술적 치료 고민하기 전에 식이요법도 해요. 식이요법. 금쪽이라고 왜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뇌전증, 소아 뇌전증 그 아이가 그 케톤 식이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방송이 나와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님 하시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탄수화물이 뇌에 그 영양분을 공급해서 뇌에다가 뇌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먹어야 돼요. 참기름 같은 거요. 그래요? 지방을 먹는다는 게 지금 보시면 맨날 고기 먹고 좋겠다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또 삼시세끼를 그걸로 먹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높이는 이 케톤 식이요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 하는데도 이용을 하는 요법인데요. 그걸 하면 또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새로운 걸 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약물 복용도 있고 수술요법도 있고 식이요법도 있다라는 걸. 그 식이요법이 안 되면 이제 그때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보면서
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뇌전증이 뇌전증 파가 발생하는 그 부위를 절제해내는 거죠. 절제해내면은 뇌전증은 완치가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저기 우리 벽면에도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뇌전증 발작했을 때 응급수칙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뇌전증은요, 대발작이 있어요. 아까 같이 부분 발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하진 않아요. 그것도 물론 위험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대발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뇌전증 환자들을 볼 때,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몸을 부르르 떠는 뭐 그렇죠.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생기면요, 일단요,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위험한 걸 치워주시면 돼요. 그거 뭐 이렇게 예. 흉기 같은 거. 위험한 거, 뭐 날카로운 거, 뭐 것들, 이렇게 뭐 물건들. 돌멩이, 만약 길에서 쓰면 돌멩이, 그런 주변에 위험한 걸 좀 치워주시고, 이 목 뒤에다가 이렇게 가벼운 거 같은 거를 이렇게 뭐 담요가 됐든 아니면 그분이 계신 이렇게 고여주는. 입고 있는 옷이 됐든 옷을 고이면서 목을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누울 수 있게. 왜냐하면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심정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뇌에 그 전기 신호에 과부하가 걸려서 뇌전증 발작파가 발생하고 발작으로 해서 경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을 옆으로 뉘어주셔서 호흡을 하실 수 있게, 절대로 입에다 뭘 넣으신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좀 이제 또 궁금한 게 우리 이제 심폐소생술 요즘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길가에 이렇게 쓰러지신 분이 계니까 혹시 네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또 이제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그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뇌전증 환자들은요,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건 뇌전증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됩니다. 되는 왜냐면 거잖아요. 그건 2차로 위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간혹 텔레비전이라든가 방송에서 보면은 그 뇌전증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미담이라고,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방송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방송국에다가 뭐 항의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쓰러지면 다 심정지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호흡 여부를 확인해. 그럼요. 호흡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이 드신 분들은 갈비뼈가 약한데. 그렇죠. 심폐소생술. 힘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손상이 되겠죠. 일반적인 심정지 환자분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은 갈비뼈가 많이 부러지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뇌 신경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심장을 마사지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미담 사례로 나오고 있고,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킨 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뇌전증 환자들이 길에 어떤 쓰러져 있더라든지 했다고 해서 심폐소생술로 잘못 접근하면은 정말 또 어떤 이자게 뼈까지도 이렇게 손상을 또 이제 입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호흡 여부, 그게 이제 호흡 여부가 이제 호흡을 하시고 계시면은 심폐소생술을 안 하셔도 이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작을, 심폐소생술 안 하시는 것뿐만 근데 이제 발작을, 하나 빠졌거든요. 지금 이제 안전하게 옆으로 가 있고, 함께, 옆에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발작이 길어야 뭐 2분, 3분에 끝나는데, 5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5분이 넘으면 그때는 119에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게, 그러면 한 뭐 이렇게 3분, 5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러죠? 발작을 일으키셨다가도 정상으로 또 회복이 그럼요. 회복되시죠. 정상적으로 돌아오시는데 이제 굉장히 민망하실 수 있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면 사실은 요번에 저희가 KTX에 계시는 승무원 한 분이 또 심폐소생술 안 하고 이렇게 옆에서 엄마처럼 케어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20대 여성분이 그 KTX 안에서 그 발작을 하셨는데 그걸 보호해 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또 민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케어도 해주시고 그런 분한테 또 저희가 감사패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면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이 뇌전증 발작 증세를 좀 아셔가지고 응급수칙을 이렇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좀 안전해지겠네요. 그럼요. 지금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110만이라고 치면 그렇죠. 저희가 최소 40만 잡는다고 그래도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환자분들이 지금 옆에서 밝히진 않고 있지만 뇌전증을 앓고 계시고, 그리고 그 뇌전증을 앓고 계시면서도
사회적 차별 때문에 자꾸 숨을 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발작을 하게 되면은 민망해하시고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서 저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가끔 방송되고 뭐 뇌전증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활성화돼서 뇌전증 환자분들도 진짜 같이 차별 없이 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네, 그런 네.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적 어떤 지원 같은 건 있나요? 국가적 지원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실은 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뇌전증 관리 지원법이라 그래가지고요.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뭐 아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발의돼가지고 국회에 예, 국회에 발의돼서 지금 법률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심사 소위원회는 거의 뭐 보건복지위원회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에 갔으니까 거기 소위에만 통과되면 거의 이제 뭐 본회의에 가서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가에서 뭐 행정안전부에서 이 개별법인데 개별법 모든 질환들이 있는데 이번만 법을 만들어주면 어떡하냐라는 의미로 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검토죠. 신중 검토라고 그분들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치매관리법이라든가 암, 심혈관 이런 특정 질환에 대한 사실은 개별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뇌전증 관리지원법이 차별과 편견에서 이분들이 벗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냐 안 하냐도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만 좀 해주면 되거든요. 학교라든가 경찰관, 소방서. 이게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이제 경찰관 생활 한 35년 했지만은 네네. 이 뇌전증 홍보에 관련된 교육은 받아본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저희 협회에서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전국에 있는 경찰 저희가 좀 저기 아까 보셨던 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포스터에 지금 서울시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응급수칙을 이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아니죠. 저 포스터를 찍는 네. 예산을 지원을 해줬죠. 아 예산을.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원을 그러니까. 내면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저거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보내는데도 한 700~800만 원이 들어요. 저걸 인쇄하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일일이 다닐 수 없어. 전국적으로 그런데. 근데 전국에 있는 학교, 또 전국에 있는 소방관서, 전국에 있는 경찰관서 이런 데만 저 포스터만 한 매씩만 보낼래도 어마어마한 돈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은 국가에서 차별과 어떤 편견이 있는 질환이니까 국가에서 최소한 그 인식 개선 그리고 뇌전증 환자들이 쓰였을 때 어떻게 해줘라 라는 교육을 해주면 저희는 너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뇌전증 관리지원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국회에 요구를 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점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네. 제가 이제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을 이제 그 뇌전증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또 응급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아까 또 이제 사무처장님 이야기가 국가적 지원도 좀 열악하다고 이제 해서 이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뇌전증 관련된 어떤 그 치료를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 지금 있나요? 현재 지금 모든 보험사 중에서 두 군데 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뇌전증 관련된 환우분들이 병원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오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유무를 가리고 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 뇌전증 보험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제 또 보험사를 또 이제 이렇게 직접 또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 보험이 뇌전증 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건 언제쯤? 2018년도에 도입됐습니다. 18년도? 그러면 오랜 시간이 되지는 않았네요 아직.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험사에서도 뇌전증과 관련된 보험은 네. 한 두 두 군데 군데 회사에서만 하고 정도만 있습니다. 회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그 뇌전증 환자들이 그 건강체 실비로 네.
보험 가입은 어렵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네. 뇌전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전적인 것보다는 나중에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원인 불명이라는 게 많습니다. 소견서를 받아보면 원인 불명이 많고 근데 인정을 해줍니까 원인 불명? 원인 불명만 받아줍니다. 아 원인 네, 불명만. 원인이 명확한 거는 그렇죠. 요즘은 네. 하도 질병이 이제 맞습니다. 세분화됐는데 거기서 또 원인이 불명되는 네, 것은 원인 불명이어야만 가능하고요. 이제 발작의 종류가 발현이 되잖아요. 마지막 발작이 최소 2년은 넘으셔야 되고 이것도 또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 이외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가입이 좀 어렵거나 좀 제한이 되는데 뇌전증만 오롯이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발작이 2년이 지나셨으면 표준체 실손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능하군요. 단 질병이 있음에도 받아주기 때문에 질병 관련해서만 할증을 붙입니다. 질병 관련해서 네. 네, 새로운 걸 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뇌전증 환자들 아니면 또 뇌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 상품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네. 혹시 이렇게 도움받는 그런 사례도 있으십니까? 예, 제 고객님들 중에서 물론 뇌전증 같은 경우 대부분 6개월에 한 번씩 약 처방을 받으러 가시거든요. 평균 6개월, 뭐 3개월도 있으시지만 그 약제비도 보상이 되고요. 그게 표준체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래는 뇌전증 상품이 없을 때에는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데 유병자 상품의 담보에는 약제비가 없습니다. MRI도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지를 하고 이게 타당해서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뇌파 검사나 뇌영상 검사의 비용도 됩니다. 아 그러면 아까 이제 예, 어떻게 예, 보면 저는 이제 돈이 좀 비쌀 것 같더라고. 아까 이제 뭐 MRI라든지 네, 또 뇌파 검사라든지 네, 네. 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고가 장비로 오는 검사들 그렇지만 그것도 네. 보험 상품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아주 좋은 게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좀 이게 예전에는 보험 가입이 힘들었어요. 저 힘든 걸로 알고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전혀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 가입이 됐는데 그 뇌전증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좀 뇌파를 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초진할 때 이렇게 이제 검사비가 이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아까 이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후에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또 만약에 뭐 MRI를 이렇게 촬영을 했다. 네. 그러면 지급이 되나요?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할 때 알리는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무조건 알리고 진행을 한 상품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할증을 또 붙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 뭐 이렇게 선천적인 요인 이런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이제 고연령 되면서 이렇게 오는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50대, 60대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 상태가 또 안 좋으니까. 근데 이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가입은 가능한데요. 사실은 60대가 돼서 제가 최근에 75세 어르신들 상담도 해봤는데 네. 나는 질병 없어 뇌전증만 있어 하시기는 하세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연령이 되면 대부분 혈관 질환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근데 뇌혈관 계통에 뭐 이렇게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당뇨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연령이 높으시면 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60이 넘으시면 간호사가 한번 확인을 하러 갑니다. 아, 네. 직접 방문을 직접 해가지고. 방문 예약을 잡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은 네. 좀 젊었을 때 가입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뇌전증 약을 아까 이제 이렇게 평생 복용한다고 했는데 그 6개월에 이제 한 번씩 네.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혈압약 드신 분들 보니까 뭐 길어봤자 2달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받으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기네요, 그래도. 평균 6개월이시더라고요, 제 고객님들. 고객님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뇌전증을 이렇게 이제 치료하시는 혹시 고객들 중에 네. 어떤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문 병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내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혈압약 이렇게 타듯이 그렇게 하는 건지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전문 병원은 없고요. 네. 일단 큰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전증 약을 신경과 쪽에서. 네, 맞습니다. 신경질환입니다. 뇌전증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아까 사무처장이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그 용어 자체도
저도 이제 간질병으로 이제 또 미친병, 뭐 이렇게 질환병 이렇게 이제 솔직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참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명칭 뇌전증으로 이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뇌전증에 대한 어떤 바로 알기 운동이라든지 뭐 캠페인 같은 것도 우리 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나요?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파급력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은 소아암이라든가 이렇게 그 백혈병, 특히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도 높고 그렇죠. 또 지원도 많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뇌전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후원이나 지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뇌전증 그러면은 환자분들 자체가 밝히질 않으니까 일단 활동력, 운동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뇌전증은 복합장애가 좀 많아요. 복합장애 많다는 얘기는 그 인지발달이라든가 그런 그 다른 장애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이게 뇌전증 환자 중에도 이제 장애인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예, 그 한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7,000 그러니까 예, 저희가 37만 명에서 40만 명 보는데 그 중에 한 7,000명 정도는 장애 판정을 장애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으로 보호를 받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 지원이 많이 없는 게 일단 복합장애이기 때문에 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순수하게 뇌전증인 분들은 이게 뇌전증은 장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저희 협회에서 노력해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일반적인, 아까 그 한 7,000명이라고 제외하는 뭐 36만 명에서 그렇죠. 39만 명은 계속 숨기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인식 개선이나 차별 속에서 계속 시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듣기로는 그 뇌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역사적 인물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굉장히 있거든요.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있나요? 예전에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러시아 소설가. 예, 소설가는 굉장히 많았고요. 영국의 바이런 시인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노벨이라든가 에디슨 이런 분들도 그렇고 뭐 철학자 같은 경우는 뭐 소크라테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뇌전증을 앓았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병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뇌의 전기 신호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어떤 증상을 발현하는 이런 그 뇌전증이라는 질환이 그 예전부터 있었던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판명이 안 되고 해서 이제 그랬을 뿐이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지금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뇌전증 환자가 아니었나. 뭐 시저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있고 나폴레옹도 뇌전증에 있다는 이게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또 군인들도 또 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사실은 발작을 하는 게 만약에 대발작을 친다고 해도요. 평생 살아가면서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죠. 1년에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발작을 하는 시간이. 이게 발작 시간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24시간 그것 때문에 손가락 받고 마치 지랄병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는 게 이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편견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숨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정신과 다니면 숨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캠페인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세계 뇌전증의 날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협회도 세계 뇌전증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뇌전증의 날을 같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경우도 이 병은 편견과 차별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세계 뇌전증의 날 행사를 하고요. 또 퍼플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라색 그 소품을 가지고 하는 행사를 또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은 많이 숨기고 있는 병인데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학생이 자기가 뇌전증인 걸 떳떳하게 밝히면서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또 저희가 또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행사 지금 뭐 뇌전증 관련 지원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VR 에필라이저라는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에필라이저라고 해서 대학생분들을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뇌전증 서포터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뇌전증을 우리가 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한계가 저희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대학생 중에 뇌전증을 에필lep시가 이제 뇌전증의 영어명이면 이제 그 에너자이저 네. 합성을 해서 에필라이저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뇌전증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이제 매 기수마다 20명씩 선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명 선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10기까지 왔어요. 내년에도 진행을 할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하면서 대학생 젊은 층에 대한 뇌전증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시키고 이게 이제 홍보 같은 걸 좀 맡고 계시네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캠페인을 해서 뇌전증이 여러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것도 알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차별과 편견에서 좀 극복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참 저희들 이렇게 이 심경철 TV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우리 이제 사무처장님 입장에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네네. 당부하고 싶은 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뭐 여태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뇌전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그러면 또 험담한다고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나 50대, 60대가 돼서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발병률이 많고 50대, 60대에 많아집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뇌전증에 대한 그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전증 관리 지원법이라고 뇌전증 관리도 좀 국가에서 좀 신경 써서 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들 그 학교 생활에서의 편견, 직장, 뭐 결혼 생활에서 편견, 그 차별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게 우리 시민의회 TV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이 뇌전증 관리 지원법 재정 촉구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네, 그런 거에 좀 힘을 좀 실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좀 이렇게 뇌전증 환자가 100명 중에 5명이에요. 그렇죠. 예, 100명 중에 5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명 중에 5명인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0.5%면 네. 1000명 중에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5명인데 분명히 주변에 있으세요. 안 밝혔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좀 구독자님들 분부터 이 뇌전증이라는 게 이런 병이구나라는 걸 좀 아시고 좀 이렇게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좀 걷어주시면 저희가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관리지원법 재정촉구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 또 이제 지점장님도 한 말씀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점장님으로서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뇌전증 협회와 같이 발맞춰서 인식 개선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민영보험에서 좀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가 꾸준히 뇌전증에 대해서 공부도 했지만 그 보험 가입에 있어서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숨기는 병이다 보니까 뇌전증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입을 하시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자로 가입을 하세요. 근데 같은 조건이면 뇌전증에 대해서 간편소견서 한 장으로 같이 서류를 첨부하시고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는 게 고객님한테도 훨씬 좋으신 거고 나중에 일반 그 뇌전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인식 개선에 같이 동참하고자 저도 캠페인에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경찰TV 구독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캠페인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동참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한국뇌전증협회 김덕수 사무처장님, 또 한국보험금융 남양주 다산지사 박경화 지점장님과 함께 진행한 뇌전증 오해와 진실, 뇌전증 환자 보험 가입은 가능한지를 주제로 진행한 대담 프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